중국이 원했다면 한반도는 눈 감고도 정복할 수 있었죠. 한국의 모든 문명은 중국 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역사학의 최고 권위자 카터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강당은 숨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단상 위스크린에는 웅장한 만리장성과 자금성의 이미지가 빛났고 300명의 청중들은 그의 말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버드가 자랑하는 그의 동아시아 문명사 강의는 언제나 중국의 위대함으로 마무리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강의실 맨 뒷자리에서 손을 든 한국인 교환학생의 한마디에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는 카터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죠. 사실 처음부터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서양사를 전공했으니까요. 제 인생의 전환점은 1990년대 초반 베이징 대학교로 교환교수를 갔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젊은 교수였고 단순히 1년 정도 중국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 스승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더군요. 장 교수님이었습니다. 당시 베이징 대학의 석학이었던 그분은 제게 중국 문명의 위대함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만리장성에서부터 병마용, 자금성까지 그 웅장함에 완전히 매혹되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서양인들은 동아시아를 잘 몰라요. 중국이 이 지역의 어머니 문명이란 걸 모르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귀국 후 저는 전공을 동아시아사로 바꾸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제 학생들에게 전해왔죠. 제 강의는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 학기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동료 교수들도 제 연구를 인정했고 덕분에 동아시아 역사학의 권위자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특히 제 오랜 친구이자 제자였던 리우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가 되었죠. 그는 제 이론을 더욱 체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중화문명 확장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고 이 이론은 서구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런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한 학생을 만나게 될 줄도 몰랐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강의실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자신만만하게 강단에 섰고 학생들은 제 말을 경청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죠. 그날의 강의 주제는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전파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저는 중국 문명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었죠. PPT에는 만리장성과 자금성의 웅장한 모습이 비춰졌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이 원했다면 한반도는 눈 감고도 정복할 수 있었죠. 한국의 모든 문명은 중국의 은혜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손이 하나 올라왔어요. 평소였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강의실이 조용해지더군요. 손을 든 학생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박지수라고 했죠. 그는 무척 공손한 태도였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어요. 교수님, 최근 발굴된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셨나요? 그가 꺼내든 것은 최근 발간된 고고학 저널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들, 고구려 고분군의 천문도, 신라의 첨단 제철 기술,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었죠.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제 이론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죠. 제 옆에 있던 중국인 조교 왕민이 나서서 그 학생의 의견을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설명은 더욱 설득력이 있었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필기를 하지 않았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겨우 체면을 지키며 강의를 마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지수가 보여준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중국 중심적인 시각으로만 역사를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제 견해를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제 오랜 동료인 리우 교수가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단호하게 말했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당신의 학문적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제가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결국 저는 1년간의 학술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보여준 자료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과연 올바른 걸 가르쳐 왔던 걸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베이징대 도서관에서 고대 한중관계 사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스승님이셨던 장 교수님의 연구실도 다시 찾았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가 20년간 인용해왔던 자료들 중 상당수가 후대에 각색된 것들이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도낭석굴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8세기 신라의 승려 해초가 쓴 왕우천축국전이었어요. 그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며 기록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단순한 불교 전파가 아닌 당시 실크로드를 통한 활발한 문물 교류의 증거였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신라 금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만 알고 있었던 신라 금관이 사실은 서양 문화와의 교류 속에서 독창적으로 발전한 것이었더군요. 리우 교수가 황급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민감한 자료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명성에 흠집이 날 수 있어요. 그는 도서관과 박물관 관계자들을 설득해 제 접근을 제한하려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실크로드 곳곳에서 고구려와 신라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었더군요.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키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곳곳에 있었어요. 리우 교수는 마지막으로 절묘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보셨잖아요. 한국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연구를 마무리하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묻어났어요. 그의 만류가 오히려 저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한국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 무언가 더 큰 진실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죠. 저는 그날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봉했던 중국 중심의 역사관, 그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한국에서는 어떤 새로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가슴이 자꾸 뛰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입국할 때부터 휴대폰과 노트북 검사를 받았고 SNS 앱들을 전부 삭제하라고 강요받았었죠. 와이파이도 대부분 차단되어 있었고 VPN 없이는 구글이나 유튜브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거리에서 사진을 찍다가 군사시설이 나온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제지당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입국 심사가 너무나 빨랐고 공항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죠. 검열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첫날 저녁,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만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호텔 프론트에서 근처 병원을 추천해줬는데 그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한국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AI 진단 시스템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환자들의 의료 기록이 디지털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더군요. 중국의 병원에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간신히 진료권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환자들의 질서의식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새치기는 기본이고 의사와 말다툼을 하는 광경도 자주 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퇴원하고 나서 지하철을 탔을 때는 더 놀랐어요.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건 중국에서도 봤지만 이곳의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정확한 시간에 맞춰 움직였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지켰어요. 중국의 지하철에서 흔히 보던 고함과 밀치기는 찾아볼 수 없었죠. 게다가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길을 물어볼 때마다 누군가 영어로 답해주려 노력했고 때로는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주기도 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구글과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모든 해외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어서 간단한 이메일 확인도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문득 리우 교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볼 게 없다고 했던 그의 말이 이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현대 한국의 모습은 그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리우 교수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한국의 고대 역사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경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전시품들 사이에서 제 발걸음은 자연스레 신라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눈부시게 빛나는 순금 왕관이 제 앞에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왕관의 정교한 세공은 제가 중국에서 봐왔던 어떤 유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했거든요. 경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도 그 왕관의 이미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첨단 기술로 복원된 고대 건축물들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첨성대의 구조를 3D로 분석한 자료를 보며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돌을 쌓아 만든 단순한 탑이 아니라
정교한 수학적 원리가 숨어있는 과학 구조물이었던 거죠. 박물관을 둘러보며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문화유산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유물 앞에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 첨단 기술로 문화재를 연구하는 젊은 학예사들의 열정, 그들에게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자부심이더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나올 때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가르쳐온 역사는 진실의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신라의 제철 기술, 독자적인 천문 과학, 그리고 예술성. 이 모든 것들은 분명 독자적인 문명의 증거였어요. 이제 하버드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날 밤 끝없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첫날, 연구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 손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연구 자료들이 가득했죠.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을 때 리우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셨네요. 이제 그만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시죠. 그의 말에는 경고가 깔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후였습니다. 다음 날 학과 세미나에서 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고고학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바라보았는지 설명했죠.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주장해온 모든 것을 뒤집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리우 교수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은 지금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자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행동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제가 투고한 논문들은 모두 거절당했고 예정되어 있던 학회 발표도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20년 지기 교수들은 복도에서 마주쳐도 외면했고 중국 유학생들은 더 이상 제 연구실을 찾지 않았어요.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에서 연구하는 동료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제가 제시한 새로운 시각이 더 설득력 있다며 지지를 보내왔죠. 지수 학생도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여러 학자들과 저를 연결해 주었고 더 많은 연구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특히 최근 발굴된 신라 무덤의 천문 기록들은 제 주장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연구실에 혼자 앉아있던 어느 날 문득 스승님이셨던 장 교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가르쳐주신 건 학자로서의 진정성이었어요.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게 바로 학자의 사명이라고 하셨죠. 당신의 커리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리우 교수의 마지막 경고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요. 저는 다음 학기 강의 계획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동아시아 문명사,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하버드 한국학연구소 설립 제안서를 작성하면서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내딛는 거였죠.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순 없었어요. 진실을 아는 이상 그것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연구소 설립 계획을 발표하자 리우 교수 진영에서는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소가 이미 있는데 왜 한국학연구소가 필요하냐는 말도 안 되는 반박이었죠. 하지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하버드를 방문한 장민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서울대 고고학과의 명예교수신 그분은 제가 한국에서 연구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분의 지지 덕분에 연구소 설립이 힘을 얻었어요. 박지수를 공동연구원으로 영입한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연구소의 방향을 잡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죠. 특히 동아시아 고대 문명 재조명 프로젝트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리우 교수는 끝까지 저를 방해했습니다. 서구 학자들의 편견에 현혹된 것이라며 비난했고 왕리는 중국으로 돌아가 저를 비난하는 논문을 발표했죠.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말은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새학기 첫 강의 날, 제 강의실은 예상보다 더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뒷자리에 앉은 왕린의 제자들이 눈에 띄었죠. 오늘은 여러분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수없이 강의를 해왔지만 이날처럼 긴장된 적은 없었죠. 먼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첨성대에 숨겨진 수학적 원리, 신라 금관의 독창적인 제작 기술까지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고대 한국은 결코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독자적인 문명을 가진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PPT 화면에 신라의 유물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었죠.
특히 금관의 정교한 세공 기술을 설명할 때는 몇몇 학생들이 감탄사를 내뱉더군요. 잠시 숨을 고르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명백한 사실들을 그동안 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답했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관점, 중국 중심의 시각으로만 역사를 바라봐왔기 때문이라고요. 뒷자리에 중국인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은 뭡니까?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피하지 않았어요. 네, 일부는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값진 법이죠.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 아닐까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죠.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가 발견한 진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고구려의 천문 기술, 백제의 건축 기술, 신라의 제철 기술까지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혹은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역사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승리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문명들의 교류와 발전을 보여주는 이야기여야 해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바라봐야 할까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편견 없이,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도 언제든 새로운 사실 앞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요.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제 말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의실을 나가던 중국 유학생들이 모여 서서 뭔가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걸렸거든요.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귓속말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연구실에서 다음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왕린의 제자들이 분명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다음 강의 시간, 결국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린의 제자들로 보이는 중국인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중간중간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를 하고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교수님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학문적 배신이에요. 그들의 항의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결국 그날의 강의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중국인 학생들 대부분이 수강 취소를 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의 소문이 하버드 전체로 퍼지면서 오히려 다른 과 학생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특히 고고학과와 인류학과 학생들이 대거 수강 신청을 했죠. 교수님의 새로운 시각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강의실은 다시 학생들로 가득 찼고 이번에는 더욱 진지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질문도 많았고 때로는 치열한 토론도 이어졌죠. 마침내 하버드 학술위원회가 제 연구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우 교수의 마지막 방해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학기 마지막 강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강의실은 새로운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열정 가득한 젊은이들로 가득했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눈을 감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되죠. 앞으로도 저는 이 자리에서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교수로서 또 한 사람의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가르쳐야 할 진짜 역사를 찾았다는 것을요. 하버드에서 첫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한국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청동기 시대의 정교한 천문 기술부터 신라의 첨단 제철 기술까지 그들이 가진 우수한 과학 기술과 창의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최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까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고대부터 이어져 온 그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품고 있는 시간의 강이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 강을 따라 흐르며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왔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20년 동안 찾아온 진정한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하버드의 명성 높은 교수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 앞에서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이 동아시아 역사를 바라보는 서구학계의 시선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하니 뿌듯해집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